네, 또 새롭게 자료 해석 시작하게 되었으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접니다. 자, 이제 시망용 과정의 마지막 과목 자료 해석. 예. 자료 해석 역시 10회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단 제가 뭐 다른 쪽에서 이 자료 해석 과정 요 녀석으로 쭉 진행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10회 과정으로 하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상황 판단 수업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녀석들도 좀 선별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7개년치를 이제 다 보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가 뭐 다른 상황 판단이나 언어 논리랑 마찬가지로 제일 난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부분은 좀 주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 년도는 그래도 좀 웬만하면 살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일단 다른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민경채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료 해석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넓혀 왔는데 자료 해석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민경채 기출 문제를 여기는 포함은 못 시켰습니다. 해설을 이제 그 일부분은 달아놨는데 이게 뭐 한 3, 4개년치 다 정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요 녀석 관련돼 가지고는 자료에 교재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5급 공채 기출 문제만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황 판단이나 언어 논리보다는 교재가 얇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다들 같이 기본 이론 과정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료 해석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는 다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일단 제일 많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이 분수 비교, 비율 구조를 어떻게든 선택지 뭐 한두 개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비율 구조를 뭐 자료가 표 형태로 주어지건 그림 형태로 주어지건 그 다음에 표를 보고서 형태로 변환을 하는 형태가 되건 일단 기본적인 이런 구도 하에서 보통 이제 제일 주요한 선택지상으로도 제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의 양상이 비율에 대한 질문이 되는데요. 이 비율은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없죠. 일반적으로 이 비율 구도는 다 2개 이상의 비율을 대소 비교하는 구도.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는 다 이제 학습이 된 상태일 겁니다. 뭐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 방법론을 다시 뭐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씩 또 반복적으로 훈련해 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이제 비율 구조의 분석이 어떤 자료 패턴으로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달라진다 뿐이지 가장 이제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특이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평균 개념에서는 뭐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산술평균이야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평균 부분이 빈칸으로 설정되어서 이 평균을 도출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그런 평균형 문제들에 있어서는 평균을 가평균 내고 편차 딱딱딱 따져가지고 편차가 0이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따져주시는 식으로 평균 도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빈칸을 찾아내거나 이런 식의 구도도 계속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가중평균은 넘어가서는 가중평균은 뭐 저번에 상황판단 기출문제에서도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은 B의 역구조로 중간에 거리값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미 익숙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지에서 많이 질문이 드러나는 것이 최소 교집합, 최소값, 최대값 이런 표현들은 이제 보통 어떤 두 가지 항목 이상이 교차되는 대상에 대해서 뭐뭐 이상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선택지에서 질문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요게 지금 보니까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항목을 같이 묶어 가지고 그와 같은 교차 지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 이상인가를 묻는 그런 지문 패턴이 등장한다면 이건 그냥 대뜸 최소 교집합 구조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딱 포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구조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이 숙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패턴들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자료의 어떤 성격상에 있어서 좀 주의를 요구하는 것들은 뭐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표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그 제목상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표의 그 구조상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순위 형태로 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상위 10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들이 차지하는 비중 이외 나머지 것들은 최소 순위, 가장 마지막 순위에 해당하는 뭐 비율이나 수치값보다 더 낮은 값들의 모음, 배수 형태로 이 녀석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설정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했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전체 자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위값 같은 형태로 부분적인 정보만 주어졌을 때 표를 어떻게 처리, 해석해야 될지 이와 같은 것들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뭐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이제 뭐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구조의 그림들 자료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 자료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체크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말해봤자 지루하기만 할 것 같으니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앞에 목차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요. 2페이지로 들어가서 2018년도 기출문제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이제 스파링격으로 같이 그냥 눈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나측형 기준 1번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제 구조 자체는 예전에 한번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출 기본 과정 때도 다뤘었던 것인데 간무 도시에 위치한 두 브랜드 해피카페, 드림카페의 커피 전문점 분포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한 보기에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평균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카페별 각 도시의 이제 편차값의 절대값이라는 뭐 좀 생소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등장하는 게 생소한 것이지 이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뭐 생소한 건 아닙니다. 해당 브랜드 점포수 평균에서 각 도시의 해당 브랜드 브랜드 점포수를 빼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도가 이제 기본으로 놓인 상태에서 빈칸이 4개 존재하는데 이 빈칸 4개는 지금 이 정도 구조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딱 다 찾고 갈 수도 있죠. 이게 뭐 숫자 값들이 뭐 몇십만 단위 이렇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딱 1의 자리수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딱 잡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바에 따라서 가도 되겠고 아니면 지금 먼저 정리하고 가도 되는데 일단 평균이 해피카페 같은 경우에는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도시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요거는 편차 가지고 그냥 바로 판단하면 되죠. 갑도시가 플러스 3이고 을 0, 병 마이너스 2, 무 마이너스 무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상 정도시는 마이너스 1의 편차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금방 체크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드림카페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2개가 비어 있습니다. 2개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평균이 4여서 이게 또 편차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 두 녀석이 2이거나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평균이 4기 때문에 도시가 5개여서 그냥 전체 총합값이 20이 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합하면 10이니까 요 녀석 2개의 합산값은 일단 8이 된다는 것까지는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녀석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 편차가 2 이렇게 나는 걸 보니까 한쪽은 6, 한쪽은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쪽이 6인지 이거는 확정은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이 편차가 절대값 형태가 아니고 원래대로 주어져 있다면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도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선택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기억. 해피카페 편차의 평균은 드림카페 편차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요 평균이야. 그냥 요거 이제 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합산값이 6이고 5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평균은 1.1 그냥 바로 나오죠? 눈으로도 다 되죠? 그 다음 그래서 전자가 후자보다 오히려 작다가 되고 두 번째, 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와 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는 다르다. 갑도시에 있어서 드림카페 점포수 요거 그 다음에 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 요거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은 예상했죠? 네, 6, 2가 됐지 2, 6이 됐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거나 다르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정도시는 해피카페 점포수가 드림카페 점포수보다 적다. 자, 정도시 이거 도출했기 때문에 금방 판단됩니다. 해피카페가 적고 마지막 리을 무도시에 있는 해피카페 중 한 개 점포가 병도시로 브랜드의 변경 없이 이전할 경우 이 해피카페의 편차의 평균은 변하지 않는 게 맞는가?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실제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평균 바뀔 게 없고 평균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동한 거에 따라서 이쪽에서 줄어들었으면 저쪽에서는 늘어나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값은 변하지 않을 것인가. 편차의 평균값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무에서 하나 들어가게 이쪽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쨌거나 하나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는 그만큼 평균과의 어떤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숫자가 이동한 것일 뿐이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도 유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구도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자료 보고서 형태였죠.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음 표는 2016년과 2017년 추석 교통 대책 기간 중 고속도로 교통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거 고르는 거고요. 표 자체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각 주가 설명하고 있듯이 2016년은 추석 당일로부터 이틀 전과 3일 후까지의 수치만 나와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정보가 나와 있어서 여기 이제 각 주에 따랐을 때 추석 교통 대책 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별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표 2번은 고속도로 구간별 최대 소요 시간 현황이어서 요거는 이제 주요 도시들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대가 나와 있고 각 주 A 대 B에서 A는 시간, B는 분을 의미한 뭐 이건 뭐 그냥 상식이고 예를 들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첫 번째 2017년 추석 교통 대책 기간 중 총 고속도로 이동 인원은 6,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 6,160만 명은 여기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율 문제죠.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하였다. 고속도로 이동 인원 전년은 3,540, 6,16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편차를 일단은 구해가지고 얘를 분모로 놓고 비율을 따져줘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증가했습니까? 20에다가 600에다가 2620 정도 증가했죠. 2620이면 3540에 대해서 70%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뭐 요거 수치 줬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0.7 곱해가지고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 3, 21, 7, 5, 35, 2600까지는 안 가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되죠? 그러면 이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1일 평균 이동 인원 560만 명. 1일 평균이니까 요거는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문장 안에서니까 기준점은 2017년이다. 요거 놓치시면 안 됐죠? 네, 그래서 2017년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서 2017년 6,160만 요거를 전체 며칠입니까? 11일이죠? 네, 11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11 곱하기 560만 해서 6,160만이 나오는가?
60만, 다음 다시 56만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잠깐만. 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딱 560만 명 나옵니다. 6160 나오니까. 그래서 전반부는 맞고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이제 요거에 대한 판단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됐죠. 자, 그러면 일일 평균 이동은 그러면 2016년도 마찬가지로 3,540만 명이 전체 인원이고 추석 당일까지 포함해가지고 2016년은 6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기 6 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 일일 평균 이동 인원을 대충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3,600이라고 치고 이거를 일단은 6으로 나눠서 600만에다가 60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만큼을 다시 빼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90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590만에서의 변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590만에서 560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10% 이상 감소한 게 아니라는 것은 눈으로도 그냥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살짝 계산이 요구됐지만 직관적인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티귿.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88만. 요것도 이제 맥락상 앞에 문장에서 받아온 거겠죠. 2017년이죠. 여기도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2017년에 대해서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88만 대로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다. 이거 588만 대라는 거는 그냥 눈에 딱 보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다. 535에서 588로의 증가니까 이거는 53 증가했습니다. 53이면 53.5가 딱 10%니까 10%는 안 되고 그래도 9%는 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판단 역시 됩니다. 마지막 리을. 이거는 표 2와 관련된 거였죠. 표 2 어디 갔니? 어머나, 표 2 어디 갔어? 자, 리을. 2017년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제시된 구간에서 전년보다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서울, 목포 7시간, 서울, 광주 7시간이 걸려 전년 대비 각각 1시간 50분, 30분 감소하였다. 요거는 그냥 표 2 보면서 구간별로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대비 2017년 서울, 광주 7시간이 걸렸고 전년 대비 각각 서울, 광주가 30분 감소했다고 했는데 서울, 광주 부분을 보시면 2016년 귀성 귀성의 경우니까 이건 일단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 서울, 부산 구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35분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감소했다는 그 진술이 틀렸다고, 모두가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후반부는 이제 맞는 거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랜만에 자료, 보고서, 비교형, 문제까지만 일단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자, 3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을 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앵길계수 이거 기본 이론 때 봤었나?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안 납니다. 네. 자, 3번 문제 2분 가겠습니다.
다들 보신 거죠? 네. 바로 분석 들어가 보죠. 자, 이제는 뭐 익숙하실 거니까 발문 2004년에서 2017년 갑국의 엔겔계수와 안젤계수를 나타낸 자료인데 설명으로 옳은 건 묻고 있습니다. 각 주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엔젤계수, 그 다음에 엔겔계수, 그 다음에 엔젤계수. 일단은 뭐 가계지출액이라는 것이 둘 다 동일하게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눠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비율 구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일단은 그건 이제 선지에서 물어볼 때 그때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엔젤 계수의 연간 상승 폭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젤 계수는 흰색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맞는가? 2008년 쭉 올라가가지고 15.2로 보시고 엔젤 계수 맞죠? 그 다음에 2013년 20.5 이런 식인데 요거는 이제 연간 상승폭이 매년 증가한다는 거니까 단순히 이제 상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09년으로 가면서 0.9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 근데 여기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금방 판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04년 대비 2014년 엔겔 계수의 하락폭은 엔젤 계수 상승폭보다 크다. 이것도 하락폭, 상승폭 묶고 있는 거니까 비율이 아니어서 그냥 직관적인 판단 바로 되죠. 그냥 편차만 보면 됩니다. 2004년 대비 2014년 엔겔 계수의 하락폭 16.6에서 뭐 요거 선만 잘 찾아가면 됩니다. 4.4 줄어들었고 엔젤 계수의 상승폭 14.4에서 20.1로 얘는 딱 봐도 5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가 후작보다 작다. 그 다음 3번 2006년 이후 매년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 교육비는 식료품비를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육 교육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게 이제 각 주에 있었던 요 항목들과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는 판단이 안 되죠. 각 주로 연동해서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한다는 거는 보육 교육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한다. 이런 형태가 되고 분수식 형태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설정될 수가 있는가? 지금 보니까 가계지출액을 없애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엔겔 계수랑 엔젤 계수를 어떻게 엔젤 계수에서 엔젤 계수를 나누면 요 녀석이 분모로 가고 식료품비가 분자로 오는 이런 구도가 되겠죠. 반대로 엔젤 계수에서 엔겔 계수를 나누면 식료품비가 분모로 가고 이 보육교육비가 분자로 가는데 지금 얘가 말하는 바는 보육교육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한다는 거는 이 말은 결국 이 녀석이 분자로 왔을 때, 즉, 지금 구도상으로 보니까 2번에서 1번을 나누는 형태의 구도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전부 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얘를 공식과 연동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율 구조로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초과하는 것이 맞는가? 2006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엔젤 계수가 또 위쪽에 있으니까 맞아 떨어지죠? 이런 형태로 판단하시면 3번이 정답. 4번은 요거를 이제 뒤집은 거죠.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매년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대비 식료품비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보육교육비 부분이 분모로 들어가고 식료품비가 분자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2를 나눠준 값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매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요 수치값이 1 나누기 2의 값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2008년부터 보면 12년까지 1번이 까만색, 2번이 하얀색이어서 여기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까지 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겔 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엔젤 계수는 증가하는 형태,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증가 추세가 아니라 감소 추세라고 이제 바로 직관적인 판단 충분히 될 거고, 마지막 5번이야. 그냥 요것도 이제 폭이죠, 폭이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인 판단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문제. 이 각주에 있었던 요 부분이 이미 보면서 대충 예상이 됐었죠. 가계지출액 부분을 없애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율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측하에서 가볍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빈칸은 선지를 보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2분까지. 자, 여기까지 2분 30초인가? 자, 이 문제는 빈칸이 직관적으로 바로 도출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선지에서 물어보는 양상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문. 2017년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 값부터 정해 심사위원별 점수에 관한 자료고요. 요거 점수 선정 방식은 많이 보는 거죠. 최고점, 최저점 빼고 2개, 중간에 있는 2개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고 얘는 이제 평균에 내는 구조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요 녀석은 익숙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선수의 그래서 최종 점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각 선수의 그 각 시기별 1차, 2차, 3차 시기별 평균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 평균 점수 중 최저점을 제외한 2개 점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개 점수를 합산한 걸로 최종 점수가 도출됩니다. 이제 구조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첫 번째 기억. 최종 점수는 정의 1보다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종 점수 둘 다 비어 있긴 한데 정 같은 경우는 시기별, 차수별 평균 점수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은 금방 도출되죠. 제일 낮은 거 빼고 이거 두 개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175.5. 요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바로 되고, 이제 의리 문제인데, 자, 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평균 점수를 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1차 시기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옵니까? 제일 높은 게 88점, 제일 낮은 게 84점이니까 그럼 87점 바로 나오죠. 그 다음 3차 시기. 자, 3차 시기는 81점이 제일 높고 77점이 제일 낮으니까 이건 되게 쉽게 정리되도록 해놨죠. 이런 식으로 뭐 평균이야. 그냥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평균 점수가 낮은 게 39.5니까 빠지면 뭐 딱 봐도 여기가 6이죠.
그래서 176이어서 0.5점 차이로 을이 더 높습니다. 정의 을보다 낮다. 잠깐만. 176점이 아니지 166점이죠. 점수께서 왜 이렇게 했냐. 네. 많이 낮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3차 시기의 평균 점수는 갑이 병보다 낮다. 자, 이것도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3차 시기 갑과 병 같은 경우는 저게 그냥 딱 나옵니다. 74 빼고 68 빼서 69와 73을 평균 내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71 나올 것이고, 이거는 뭐 아니 요 녀석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대충 봐도 어떻습니까? 나머지 3개가 다 90점 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183.5가 나왔다는 거는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2차 시기가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 점수에서 1차 시기의 평균 점수를 빼서 요거를 도출해갖고 평균을 도출해서 여기 뭐가 들어갈 거다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인 것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미 95, 96, 92. 네, 일단은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96점입니다. 그러면 이 D 점수가 92점보다 더 낮다면 애당초 D 빠지고 A, C만 평균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 요들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90점 얼마 나올 것이고, 96보다 더 높다고 해도 역시 얘가 빠지고, 그 다음 92가 빠지고 95와 96의 평균으로 갈 거니까 결국 이것보다는 확실히 높다는 건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죠. 20점 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이제 뭐 선질 구조상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으로 바로 연결되죠. 자, 디귿. 정의 1차 시기에서 심사위원 A부터 D에게 10점씩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을 것인가? 일단은 이제 니은까지 보면서 대략적인 최종 점수 구도는 다 잡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한테 심사위원 A, D에게 10점씩 더 높은 점수를 다 1차 시기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 녀석의 뭐 최고점, 최저점 빼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결국 평균 점수는 똑같이 10점에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평균으로 점수를 낸 거니까. 따라서 평균 점수가 10점 올라갔고 이미 얘가 제일 낮은 거는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대 수치에서 10점이 더 플러스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얘보다 더 높게 되기 때문에 1등이 되죠. 자, 마지막 리을. 1차 시기에서 심사위원 C는 4명의 선수 모두에게 심사위원 A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거 C가 A보다 높은 점수라는 것 다 빈칸 없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스르륵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선지는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4번 네,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겠고요.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발문에서 보시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고르는 건데 이런 문제 쉽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서 5번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요거는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아니 5번이 아니고 6번이죠. 6번. 6번 문제. 1분 30초 정도 가겠습니다.
쉽죠? 예, 이 표의 구조가 살짝 특이하긴 했는데 예, 금방 선지 관련돼 가지고 금방 판단이 됐을 겁니다. 표는 조선시대 태조부터 선조 때 동안 과거 급제자 및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 본관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상품 이상 오른 자에 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뭐 직접적으로 선지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일단 표 자체를 살짝 해석해 보면 이 왕대별로 전체 급제자 숫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표상으로는 요런 형태, 요런 포함 구조가 아니긴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뭐 각주 자체는 뭐 별게 없어요. 각주 자체는 별게 없고, 전체 급제자 따로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따로 이런 구조는 아니겠죠. 말 자체가 다 급제자니까, 자운급제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전체 급제자 안에 요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포함이 되겠죠. 포함되는 구조, 이런 형태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자는 뭐 배타적인 서로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포함이 되는 구도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물어봤죠. 여기 보니까 다른 데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등장하지만 요 숫자가 합해져서 요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람. 본관이 없는 자이면서 상품 이상 오른 자이기도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이게 지금 합하면 41인데 이게 요 기준으로 본다면 40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항목들에서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개념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지에서는 딱 요 대를 물었지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구조를 일단 파악한 상태에서 첫 번째 기억. 태조 정종 때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 본관이 없는 자의 비율은 70%이지만 선조 때에는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이거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중 본관이 없는 자.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죠. 40분의 28이니까 누가 봐도 딱 70%죠. 그 다음 선조 때 예, 뭐 18.6이 돼야지 10%인데 누가 봐도 10% 미만입니다. 두 번째 이거였죠? 태조 정종 때의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 가운데 본관이 없는 자이면서 상품 이상 오른 자는 한 명 이상이다. 그래야 요 수치의 합산값보다 얘가 작은 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 구조상 4번까지 아직 자, 디귿 전체 급제자가 가장 많은 왕 때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도 가장 많다. 이런 거야. 뭐 그냥 실수값 그대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급제자가 가장 많았었던 왕 때 주르륵 보면서 선조 때, 그리고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숫자도 가장 높은 거 아닙니다. 2명 차이로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중종 때의 전체 급제자 중에서 출신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종 때 900분의 188, 딱 봐도 20% 넘죠? 너무 쉽게 판단됩니다. 자, 180명이 20%니까. 자, 이런 식으로 6번도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패스하고 8번, 9번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2분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두 개의 각주 공식이 나오네요.
2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귀찮은 질문들이 등장하죠. 비율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구도가 되는데, 자, 8번. 다음 표는 값이 자격시험 접수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이고요. 아래쪽 각 주에서 응시율은 뭐 그대로 접수자 수분의 응시자 수. 합격률은 접수자가 분모가 오는 게 아니라 응시자 수가 분모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는 합격자 수. 별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1번. 산업기사 전체 합격률은 기능사 전체 합격률보다 높다. 자, 합격률이니까 응시분의 합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는 여기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직관적으로 바로 보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51분의 61이고 기능사는 252분의 146입니다. 뭐 굳이 뭐 분수 비교형 구조 가지 않아도 상관없죠. 바로 직관적 판단되죠. 일단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52에 대해서 절반이 뭐 한 126인데 146이니까 50% 초과. 산업기사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두 번째, 산업기사 종목을 합격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709 설계, 컴퓨터 응용 가공, 기계 설계, 용접순이다. 일단은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709 설계가 22분의 14입니다. 얘는 일단 50%가 딱 넘는 게 보이고 나머지 것들 뭐 숫자가 뭐 크지가 않으니까 눈으로 슥 봐도 얘가 일단 제일 크겠구나.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컴퓨터 응용 가공과 기계 설계 요 순서로 가는 게 맞는가? 컴퓨터 응용 가공 42분의 14 기계 설계 76분의 31.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이 20%가 안 되니까 얘가 제일 낮을 거라는 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죠? 이제 이 둘이 84분의 28 대 76분의 31 이런 식의 구조로 보면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구나. 기계 설계가 2등이어야 된다.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산업기사 전체 응시율은 접수분의 응시. 전체 응시율은 기능사 전체 응시율보다 낮다. 자, 요것도 요렇게 이제 비교 구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186분의 151이고 294분의 252입니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직관적으로 봐도 대충 될 것 같아요. 요 편차가 어떻습니까? 얘는 얼마 빠졌습니까? 35 빠졌죠? 얘는 42 빠졌는데 35와 42는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여기 이 분모값이 얘에 비해서 100 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150% 증가. 여기서의 증가 이런 그거에 못 미치니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봐도 금방 판단되겠죠? 오케이. 3번이 정답. 네, 3번 금방 나오고 그 다음 4번. 산업기사 종목 중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것은 컴퓨터 응용 가공이다. 응시율은 역시 접수분의 응시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잠깐만. 산업기사니. 산업기사. 여기죠? 48분의 42가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것인가. 48분의 42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28분의 22가 직관적으로 봐도 더 크게 벌어지죠. 예, 비율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6차인데, 에이. 분모에서의 이 값이 위쪽이 더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거죠. 마지막 5번. 기능사 종목 중 응시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합격률도 높다. 일단 응시율이 높은 것 제일 처음에 딱 보면 17, 17인 기계가공 조립이 응시율 100%로 눈에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기금속 가공도 22, 22로 딱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부터 우선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또 17, 17이어서 역시 100%인데 뭐야 얘는 22분의 16이어서 낮아졌어요. 자, 이것만 봐도 이게 요런 경향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판단되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9번 문제를 1교시 마지막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석도 2분 정도 가겠습니다.
자, 2분 30초. 네. 이건 일단 표 2번이 살짝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일단 반면부터 봅시다. 다음 표는 서울시 10개 구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및 오염물질별 대기 환경지수 계산식에 관한 겁니다. 계산식이 이제 표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급간 나누는 구조죠.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건데, 일단 뭐 표 1번은 뭐 각각의 구별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요 세 개의 지표를 보여준 거고, 표 2번 같은 경우에는 슬쩍 보니까 이제 각각 오염 물질별로 농도의 어떤 그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 기준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뭐 눈으로 대충 보고, 각주에 따르면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는 것은 오염 물질별 대기 환경 지수 다 도출이 되겠죠. 그 중에 최대값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인석가치 선택지 기억 통합 대기 환경 지수를 물어보는 선택지. 일단 뭐 바로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지가 보기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윤석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선지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찾아보자고요. 니은 강북구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의 평균보다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보다 높다. 이거는 그냥 표 1번에서 바로 확인되죠? 눈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강북구의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북구 평균보다 낮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3의 평균보다 높다. 맞죠? 일단 니은 눈으로 확인됩니다. 디귿 통합대기 환경지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리을 세 가지 오염물질 농도가 각각의 평균보다 모두 높은 거는 2개 이상이다. 세 가지 오염물질 농도가 각각의 평균보다 모두 높은 거, 이건 뭐 찾아보죠. 50일 기준으로 봅니다. 일단 낮은 것들 싹 다 거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 안에서만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 되죠. 24보다 또 요 안에서 높은 거를 골라주면 하나밖에 없죠? 동대문구. 그 다음에 요것도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에 대한 판단이 일단 이루어졌어요. 니은 맞고 리을 틀린 거 선택지에서 고르면 리을 일단 딱 배제하니까 3, 4, 5번 날라가고 니은이 들어간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실전에서라면 이렇게 풀으셔야 되겠죠? 예. 뭐 우리가 학문하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뭐 다른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율적인 거 물어보는 거랑 그냥 뭐 폭 물어보는 거, 실수값 물어보는 거, 당연히 우리한테는 실수값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쉽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게 이제는 지금까지야 뭐 사실 이제 이와 같은 경중 안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공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다 다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선택지를 뭐부터 볼지를 감안을 하시면서 가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통합 대기 환경 지수가 포함된 거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기억! 용산구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성동구보다 작다. 일단 용산구와 성동구 골라줘야 됩니다. 용산구 49, 35, 0.034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부터 하면 50일 이하니까 일단 0.9 곱하기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이제 눈치가 더 이렇게 딱 빠르신 분이라면 지금 얘도 50일 초과할 때 이렇게 되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뭐야 얘도 50일에서 시작하네? 얘도 50일에서 시작하네? 이런 게 이제 보이셨어야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다 이 기준이 되는 농도 이상이 되면 50일보다 더 큰 값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다 어떻습니까? 25 이하일 때 곱해봤자 50이 최대치죠. 얘도 0.04 곱하기 1200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도 48이 최대치죠. 근데 나머지 이게 초과가 되어야 50일 이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다 하나씩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최대값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이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부터 먼저 보는 거죠. 초과에 해당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용산구였죠? 용산구는 미세먼지 해당 없고 초미세먼지 해당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농도가 0.04 초과인데 0.033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이 최대값으로 나오겠죠. 체크되셨죠, 다들? 네. 그래서 요 표 자체가 처음에 이게 딱 보였으면 좀 더 쉽게 해결이 됐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초미미세먼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5에서 25 빼니까 10, 그래서 15를 더해주는 거죠. 66이 됩니다. 용산구는 66. 그 다음에 어디랑 비교합니까? 성동구. 성동구 바로 밑에 있네. 성동구는 67 초과, 23은 이하, 0.029도 요거 이하니까 얘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동구 67 그러면 그냥 그대로 67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부분만 보면 성동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가 더 작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중랑구의 통합대기 환경지수는 미세먼지의 대기 환경지수와 같다. 자, 중랑구죠. 중랑구 보면 48 아니고 22 이하니까 아니고 요 녀석은 초과니까 요 녀석이 기준이 되겠구나. 이러면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9번 문제 좀 약간의 요령을 빨리 포착하는 게 포인트인 문제 마무리해봤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10번 문제부터는 2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